네, 이 시각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 대선 후보들 역시 일제히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볼 수는 없겠지만 수험생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선대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초선 이탄희 의원이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선대위 내부가 좀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혹시 요즘 송영길 대표 뭐 하는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글쎄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선거는 누가 지휘합니까? 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뭐 양정철 전 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선거에서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그래야 조직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 져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일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당 조직이 일사불란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선거는 어쨌든 간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나치게 당에 의존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팀이라고 하는 것도 과제도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에 뭐 굳이 얘기하자면 주류라고 하기도 어려웠고 당에 좀 기댄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후보가 해야 하는 영역이 너무 축소가 돼서 후보가 직접 그 조직을 움직이게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선 의원들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비대해져서 움직이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뭐 어찌 보면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빨리 수선해서 제대로 된 선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단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급할 게 없다. 그래서 잘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따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말씀이 제가 덧붙일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 같은데요. 간만에 의견 일치가 좀 저는 골마있던 게 터진 거라고 네. 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을 나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제 민주당에 계신 청년분들과 많이 소통할 기회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 있는 청년들이 봤을 때도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돕니다. 뭐 사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뒤쫓아가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절박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선대위 내에 있는 분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경선 이후에 허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와 허그를 하면서 원팀으로 가자라고 한 뒤에 갑자기 해외로 떠나버리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탄희 의원이 작심해서 비판을 한 게 민주당에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야 상대 당이긴 하지만 건전한 정치와 건전한 대선을 위해서는 민주당도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오늘 이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런 위기의식의 연장선일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일 대우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49대 51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자기 지층 안에 지층 결집시키지 못하면은 아무리 산토끼를 잡으려고 해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일단 우리 내부로부터 먼저 결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당을 만약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지금 169대 3이라고 하는 어떤 의원 비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당 통합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흡수 통합이 아니라. 그래서 당명 교체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위기의식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일신하는 모습들, 그리고 국면 전환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민주당 선대위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한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따끔한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선대위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다들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강조를 드린 겁니다. 이재명 후보님과 지금 선대위 끌어가시는 분들 가운데 확실하게 그분들 안에서 명확한 체계를 갖추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새롭게 달리 하는 게 저는 굳이 좋은 방식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내부 조직과 관련된 문제라 평론가님께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양정철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민주당 선대위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당 중심으로 해서 당으로 전부 다 의원들이 들어오는 메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했잖아요. 근데 구성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섞어놓은 선대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를 꾸린다고 하면요, 후보의 가치가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민생, 경제, 그리고 청년 이러면 선대위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후보가 지향하거나 후보가 최대 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선대위 구성은 그거하고 따로 놀고 있잖아요. 가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선대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손발을 오래 맞춰왔던 사람들이 제일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럴 만한 기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만한 인사가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러면 후보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후보한테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필요한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대장동 의혹이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뒤로 좀 빠져 있어줘야 할 필요도 있기는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뭔가 후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조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후보대로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이기는 하는데 뭔가 메시지 효과는 안 나오고 당은 뒤늦게 따라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책 조율은 안 된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치열하게 맞붙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재명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원팀을 구성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선대위 안에 모든 각 캠프 사람들을 좀 안배를 하면서 이런 조직 안배, 인원 안배가 어떻게 보면 이런 권한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좀 난맥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저는 이번 민주당의 선대위 꾸리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 당에서도 상당히 참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원팀을 해가지고 각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고루 데려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직을 맡는 것은 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 밖에서도 충분히 자신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소위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 선대위를 보게 된다면 사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외에 누가 선수로 뛰고 있냐가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들도 전부 이재명 후보 개인이 내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도와주는 인물이 없다라는 그런 인상을 분명히 남기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속된 말로 교통정리라고 하는 그런 중심적인 인물들이 선대위를 꾸려서 선대위의 중심이 돼서 이재명 후보를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앞으로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팀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원팀 되기 쉽지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두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아마 움직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찌 보면 대통령 꿈을 꿨는데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의 입장에서는 상실감도 크고 다시 그 심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근황을 들었을 때도 그런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건너서 전해 듣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원팀이 된다고 하는 거는 진짜 내가 열심히 뛰겠다고 할 때 원팀이 진짜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의식해서 조직이 움직이면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출발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후보가 모든 게 지지율로 수렴한다고 한다는 말처럼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뛰어야 된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빨리 이 국면들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을 돌파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계속 손을 내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명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움직일 사람이 없는
일할 사람이 없는 이런 선대에 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우위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양자 대결도 좀 보여주시죠. 네,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지역별 지지율 추이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광주, 전라, 호남 지역인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또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물론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의 이재명 후보가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뭐 가장 큰 것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경기도 국감 이후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도 나타났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이후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 후보가 필연적으로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여론이 주로 과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 지지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검을 받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의혹을 제대로 털어내지 않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말한다 하더라도 워낙 규모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도 오늘 인터뷰에서 특검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뭐 앞으로는 쌍특검이든 특검이든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12시에 오늘 조금 전에 새로 좀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막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시간이 못 돼서 조금 전에 나온 거라서 자막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M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6%, 이재명 후보가 35%. 보시는 것처럼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고 두 후보 간 격차가 이 관련된 같은 조사에서 이전 일주일 전에는 7%포인트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지금 이거 조금 전에 나온 거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조사 방법론을 우리가 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요즘 여론조사가 거의 널뛰기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하고 그다음에 자동답 조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답 조사가 전 뭐 여론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화 면접 조사가 상대적으로 부동층이나 이런 층 표심을 좀 더 잘 하거나 많이 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과하게 표집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 한 10% 이상 벌어지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역으로 또 보수층이 표집이 안 될 가능성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쪽의 평균을 낸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히 볼 때 이재명 후보한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다. 그게 좀 냉정한 평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기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잘 극복해냈다고 하는 착각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국감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대선 후보 간에 토론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뭔가 확연하게 뭔가 우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운동장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모일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는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안 보이잖아요.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도 계속 논란이 휩싸이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저는 대장동 의혹이 계속 지금보다 훨씬 이슈가 뜨겁고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30% 초반에서 지지율 크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여론의 일부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매달리기보다는 특검 수용까지 그냥 간다 그러면 그걸로 일단 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재명의 유능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초보라고 정치 초보라고 하는데 정치 초보하고 싸워서 정말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 네. 그걸 드러내 보여주길 기대하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자꾸 뭔가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지지를 선뜻 보내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제가 그 12시에 나온 MBS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조사 방법이랑도 제가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사 기간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고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이고요. 조사 방법은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는 1,004명이고 네, 표본 오차는 95%고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부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사 결과를 좀 주목한 이유가 조사 그 격차가 좀 줄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도 여러 번 경고했듯이 네. 경선 이후에 과표집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고 그래서 이후에 사실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권 교체가 된 것처럼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의 예상이 적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평가 때문에 7%에서 1% 차이로 좁혀졌다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뒤처져 있다는 평균적인 수치는 계산할 수 있어도 뭐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대선이 한 4개월 정도 충분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결코 현재 수치에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결과 새로 나온 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의 추이라는 게 뭐 이슈에 따라서 급박하게 바뀌는 거니까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수치를 놓고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조금 전에 나온 조사를 놓고 보면 격차가 좀 줄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민심을 잡기 위한 또 치열한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그 녹취를 녹취를 듣기 전에 관련해서 최근 불거진 논란을 한번 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제 한준호 의원이 올린 글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논란이 일자 삭제를 하긴 했는데 삭제하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대 토리 엄마 김건희 이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불거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적절하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많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우린 실수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어디 다니면서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들을 지향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또 그게 저는 일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의원들이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요. 그게 여론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과 출산을 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뭐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로 논란이 된 바가 있기도 한데 제가 그러지 않아도 어제 한국 여성노동자회에서 지금 90년대생 그러니까 23살부터 32살까지 그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 환경 조사한 것들을 봤어요. 네. 봤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갖고 있는 20대 지금 이제 20대 30대 초반은 30% 정도에 불과해요. 출산하겠다고 하는 응답까지. 50%가 누구랑 살겠다고 했는지 아세요? 누굽니까? 나 혼자와 네. 반려동물. 50%가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지금 20, 30대 표심 잡는다면서요. 근데 도대체 90년대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거 올리면 저게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저런 실수들이 반복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득점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한번 우리 축구할 때도 그렇지만 수비가 한번 실수하면 그냥 골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은 뭐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각자 다 모두 각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된 논란은 대변인께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예.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로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선대위 구성을 놓고 막판 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바로는 오늘쯤 1차 인선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미뤄진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도부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당연히 빨리 출범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인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이 선대위가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저희 차원에서는 다음 주 중후반쯤에 선대위 구성안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나오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시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김정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불쾌한 내색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은 역할이 주어지면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선대위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난처하신 질문일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났다 안 만났다 가지고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없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데요. 네.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안한 그런 선대위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사실 저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바로 고사하고 떠나실 분인데 네. 여전히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갑자기 난처하게 들으셔서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결국 이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지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거는 그 가운데서도 김한길 전 대표 그리고 김병준 전 위원장 이 두 사람을 놓고 이견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세게 들이받은 그런 인터뷰들도 있고 좀 그분이 그런 인터뷰들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분 개인이 노력해서 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내 밑에 지금 조직도상으로 그런데 그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 한마디로 이러는 거네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좀 비춰집니다. 예. 자, 제가 이거는 그냥 냉정하게 지적하면요. 진영을 넘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표를 위해 오셨겠지만은 보통은 넘어온 진영에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 오셔가지고 굉장히 누군가를 맹종하는 성향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 거론되고 있는 선대위 구성안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 총괄 선대위원장 아래에 상임 선대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에 공동 선대본부장, 총괄 선대본부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측에 좀 갈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핵심은 거기에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조직을 확실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조직 형태를 만들길 원하는데 지금 자꾸 윤석열 후보가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준석 대표도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준석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꾸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림이 안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 명이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따로 만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김 전 위원장이 난 안 만났다고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도 그림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받아들일 만큼의 뭔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가 내가 뭔가를 해서 내 뜻을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자꾸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김 전 위원장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반문 정서라고 하는 거를 이용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정권 교체론을 등에 업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걸 꾸려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최대 같이 이 반문이라고 하는 진영을 최대한 넓히는 과정들을 밟아나가면 자연스럽게 기선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도 이제 김종인 카드도 빛이 자꾸 바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옛날에 보여줬던 뭔가 기대할 만한 그런 능력을 국민들이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이기기 위해서 뭔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데리고 오는 것뿐이지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김종인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이미 발해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역할을 하는 거 그것도 지금 배제되는 것 같고 결국은 후보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김한길 전 의원을 영입해서 국민 통합의 어떤 그 상징성을 갖고 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민주당도 미래에 대한 얘기, 민생에 대한 얘기, 경제에 대한 얘기가 선대위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우리 당을 넘어서서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별로 없다. 지금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선대위는 그냥 정치 공학적 결합에 불과하다. 오히려 스스로 지금 뭔가 시너지 효과를 까먹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서 저희가 그 12시에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그 조사 결과인데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선출되고 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사 같은 경우에 격차가 좁혀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좁혀지는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더 긴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여론조사가 그런 식으로 수렴한다면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 뭐 그렇다 해서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해온 선대위 구성안이 전체가 바뀐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 당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한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영입한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 지도부나 윤석열 후보 본인도 특정 인물을 데려왔다고 해서 그 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분들이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실망한 분들 중에 유능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되는 그런 시도들은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뭐 구체적인 인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갈등들 그리고 당연히 있어왔던 그런 갈등들 이상의 레드라인을 넘는 신호는 아직까지 선대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다음 주 선대위 안을 한번 지켜봐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다음 주 아마 중후반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이후쯤으로 생각을. 네. 지금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팀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그 화학적인 결합도 좀 이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의원은 앞으로도 결합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워낙 고집이 센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뭐 나는 뭐 일본어를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외톨이든 아니면 나 혼자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들어오면 아마 홍준표 의원의 존재감은 좀 사라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선대위 분위기가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게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대위 구성하는 거나 또 이런 과정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벌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염증을 느끼는 층이 생겨나고 특히 이제 2030이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가 조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홍준표 의원이 지금은 안 가겠다고 하는데 당에서 제발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홍 의원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림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또 그 일각에서 알려진 바로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홍준표 의원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죠. 좋지 않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낙선의 아픔을 좀 치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비리 대선이 될 거다 또는 뭐 최근에는 이제 이낙연 대표를 거론하면서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발언은 좀 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낙선 후보의 아픔은 이해해야 하지만 뭐 홍준표 후보도 어쨌든 국민의힘을 위해서 백의종군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뭐 앞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